자,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의 세계에 잘 오셨습니다. 중학교하고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은 오히려 더 긴장할 필요가 없이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다음에 핵심이 되는 문제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해주기만 하면 돼.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잖아. 그러면 그 시험을 대비해서 한 8, 90점 이상 받기 위해서는 보통 문제지를 한 4권 정도 문제지를 풀고 그 문제지를 몇 번 풀어야 되냐면 한 5번 정도 풀면 됩니다. 문제지 4권을 5번 풀면은 거의 모든 문제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문제만 보면 쓸 수 있게 되거든. 그럼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 시험 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학 외우고 있던 수학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너무 긴장하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쌤하고 같이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쉬운 길이면서 그 대신에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따분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했던 걸 또 푸니까 잘 풀리잖아. 그러면 또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단원에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덧셈, 뺄셈은 사실 공부할 게 하나도 없고 곱셈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곱셈은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어. 그 공식을 좀 외워줘야 돼. 물론 중학교 때 곱셈 공식을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한 5개 정도를 더 외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좀 접하게 될 건데 그것도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야 이거 뭐 고등학교 수학 이거 할 수 있겠나? 너무 어려운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와 같이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쉽게 됩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용어를 좀 이야기할게요. 항이란 용어,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동류항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용어는 사실은 동류항이야. 왜 동류항이 중요하냐면 다항식끼리 더하거나 뺄 때 있지. 더하거나 뺄 때 누구들끼리 할 수 있냐면 바로 종류가 같은 동류항들끼리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요즘에는 국제결혼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결혼하고 서로 다른 인종들, 뭐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인종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아직까지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종류가 같은 애들끼리만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핵심 개념이다. 자, 그럼 여기에 식이 하나 있는데 자, 그러면 식은 또 뭐예요? 라고 하면 식은 수와 문자가 연결된 하나의 한 덩어리를 그냥 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수와 문자가 연결된 한 덩어리를 바로 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항은 그럼 뭐냐 하면 항은 이렇게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항이라고 합니다.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묶어줄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항이야. 자, 이 항은 지금 누구? x가 2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항이고 이 항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5와 x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항이고 이 항은 그냥 3 하나만 이렇게 있는 항이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로해서 플러스라고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부호를 하나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다 이해되지 그냥. 자, 식은 이렇게 항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로 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하나 한 덩어리들을 항이라고 이야기하고 특히나 상수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을 상수항이라고 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가 상수항이냐면 주로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뭐가 개수냐면 이렇게 문자, 우리가 지정한 특정한 문자 앞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수들을 개수라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마이너스 5라고 개수를 이야기해야지 이 마이너스를 빼고 그냥 5를 개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되고, x제곱의 개수는 뭘까? x제곱의 개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여기 1이 있는데 곱하기 1이 있어요. 근데 곱하기 1은 곱 하나만 하잖아, 1은. 그래서 생략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문자 앞에 곱하기로 되어 있는 수나 또 다른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문자도 개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여기서 미리 좀 개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 여기 지금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식이 있는데, 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요까지 이야기할까?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무슨 식이다?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자가 한자어로 많을 다자를 쓰거든. 그래서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웃긴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x제곱. 이러면 항이 몇 개 있니? 한 개가 있지. 그럼 얘는 무슨 식일까? 바로 단항식이에요. 단항식.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웃기냐면, 별로 웃기진 않는데, 얘를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다항식. 그럼 약간 이상하잖아. 근데 그냥 단항식은 항이 하나만 있는 식이 당연히 단항식이고, 다항식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좀 웃긴 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자. 그냥 뭐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럼 다시 개수로 넘어가서 아까 전에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상수항으로 넘어갑시다. 자, 상수항으로 넘어가서 아까 전에 쌤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에서 상수항은 3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x에 대한 상수항은 3이야.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식은 x에 대한 차수는 3차예요. 그건 좀 이따 차수 다시 이야기할게. 그런데 x에 대한 상수항은 누구냐라고 하면 x에 대한 상수항.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x에 관한 상수항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항들을 쭉 봤을 때 x가 없는 얘가 x가 없고 얘도 x가 없으니까 x에 대한 상수항은 마이너스 2y 4제곱과 6이 바로 x에 대한 상수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상수항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수만 상수항이라고 중학교 때 공부한 학생들이 좀 있을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출제자가 만약 x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 x가 없는 항들은 전부 다 상수항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y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 똑같은 식을 가지고 y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하면 y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얘가 즉 3x 세제곱과 그 다음에 6이 바로 y에 대한 상수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x나 y를 모두 다 문자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x, y에 대해서 상수항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x도 없고 y도 없는 항이 바로 6이 상수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런 게 대단하게 이런 걸 문제로 내는 학교 쌤들이 있어. 학생들이 공부를 했나 안 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차수는 뭐가 차수냐면, 여기 지금 이 항이 지금 1개, 2개, 3개가 있지. 그랬을 때 가장 높은 이 지금 여기 제곱이 가장 높지. 얘는 지금 x라고 했는데 여기 1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은 얘는 지금 x가 말해 2개가 곱해져 있지. 그 다음에 얘는 x가 하나만 지금 곱해져 있지. 그래서 차수는 출제자가 원하는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차수야. 그리고 이 차수는 전체 다항식 전체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수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밑에 얘는
x에 관한 2차가 되고 얘는 지금 x에 관한 몇 차가 되냐면 여기 봐라. 여기 x에 관한 3차, 여기도 x에 관한 3차지. 그럼 얘는 x에 관한 3차식이 되는 거예요. x에 관한 3차식.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y에 관해서는 몇 차식이 되냐면 여기 y에 2차, y에 4차, y에 1차가 있지. 그럼 가장 높은 차수니까 y에 관해서는 4차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xy에 대해서 몇 차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xy에 대해서는 x에 대해서 3차고 여기 x에 대해서 3차, y에 대해서 2차지. 그럼 얘는 x, y를 다 생각해서 여기는 x가 3번 곱해져 있고 x 곱하기 x 곱하기 y가 2번 곱해져 있어요. 근데 x도 y도 다 출제자가 원하는 문자니까 이 문자가 총 몇 번 곱해져 있니? 5번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는 x, y에 대한 5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높은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차식이라고 이야기해. 자, 이게 쌤이 지금 다항식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용어 정리를 해봤는데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동류항 이런 것들을 했고 특히 어떤 문자에 대해서 상수항을 고를 때는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 상수항이라는 건 대부분 문제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깐깐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때 좀 약간 이상하게 문제를 내는 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을 정리하여라 라는 정리하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쌤이 설명을 좀 해보면 우리가 정리하다 하면 방 정리하잖아. 방을 정리하면 어떻게? 모든 물건을 종류별로 이렇게 놔두고 가지런히 이제 놔두는 걸 정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갈로로 두 개의 다항식이 뭐가 되어 있냐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갈호끼리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안 씁니다.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꼭 곱하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우리 중학교 때 다 공부했었지? 분배 법칙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얘도 이렇게 x y제곱 플러스 xy 마지막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다항식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쌤이 사실은 안 썼어. 뭐 x에 관하여 정리하여라. x에 관해서 다항식을 정리하여라. y에 관해서 다항식을 정리하여라.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이런 표현들이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정리하는 그런 표현을 쌤이 가르쳐 주려고 설명하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정리하라고 하면 당연히 x에 관해서 다항식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돼요. 자, x에 관해서 정리를 하려니까 x세제곱이지. x세제곱을 먼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x제곱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자 보세요. x제곱을 기준으로 보니까 얘하고 얘가 종류가 같은 동류항이야. 아까 전에 내가 동류항 혹시 설명 안 했나? 동류항은 뭐가 동류항이냐면 바로 문자의 종류와 그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문자의 종류와 그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그 동류항이 왜 중요하냐? 바로 동류항끼리는 더해줄 수 있으니까. 자, 얘 지금 x제곱이 있지. 그럼 어떻게 더해요? 라고 하면은 x제곱으로 묶어줘서 더합니다. 그러면은 이 x제곱과 곱해져 있는 y, 이 x제곱과 곱해져 있는 여기 누가 곱해져 있니? 1이 곱해져 있지.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동류항끼리 더해준 거야. 그 다음에 x제곱의 항을 썼으니까 이제 x를 가지고 있는 항, x를 가지고 있는 항들을 또 다 묶어줘야 돼요. 동류항끼리 같은 종류의 동류항이니까 갈로에서 y제곱 플러스 y 빼기 2x. 자, 얘들은 x에 관한 둘 다 상수항이겠지. 그럼 이렇게 써주는 얘가 바로 다항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안 어렵지? 안 어려워. 근데 이 용어를
정리하다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설명한 거고, 자, 그리고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배 법칙을 한 다음에 바로 동류한끼리 모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류한끼리 모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셈에 대한 성질은 무슨 성질이 있냐? 덧셈이 성질이 뭐 고약하냐, 좋냐? 이건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우리 어릴 때부터 했지. 2 더하기 3을 하나, 3 더하기 2를 하나, 결과가 어떠니? 똑같지. 그래서 바로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이런 성질이 있다. 이게 바로 연산 법칙이에요. 연산 계산 법칙.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는 또 무슨 법칙이 있냐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5와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있는데 2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5를 더한 것이나 3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2를 더한 것이나 결과가 똑같지. 이렇게 세 항 이상 있을 때 이렇게 두 개 묶어주나 이렇게 두 개 묶어주나 결과가 똑같을 때 이거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합법칙.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것은 교환법칙은 항들 두 개의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걸 교환법칙이라고 하고, 결합법칙은 항의 자리는 안 바뀌는데 누구를 묶어주느냐, 묶어주는 것이 변할 때 바로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